햇살이 비추는 작은 시골 마을, 정순 반찬가게 앞에는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박정수는 76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정순의 반찬은 마을에서 맛의 보증수표였어요. 특히 매콤한 깻잎 장아찌는 인근 도시에서도 소문이 나 종종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죠. 김치는 조금 덜 맵게 해주세요, 어머니. 정수는 익숙한 솜씨로 김치를 담았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번엔 고춧가루 반만 넣었으니 아이들도 잘 먹을 거예요. 삶은 고단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민철을 키워온 정순에게 이제 남은 가족은 아들과 20살 손자 태영뿐이었어요. 반찬 가게는 정순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일찍 끝내요. 내일 시험인데 도와드릴게요. 대학생인 손자 태영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태영은 할머니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었죠.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공부해야지. 할머니는 괜찮아요. 저녁 무렵 반찬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도시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에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반찬을 찾으시나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반찬을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봤어요. 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윤세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따님이에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영감은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세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정순의 남편과 어린 소녀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이 사진을 주셨어요. 정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분명 남편이 맞았어요. 정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알고 있었지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왜 지금에서야? 세연은 정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어머니가 혼자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작은 위안까지. 세연의 눈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세연은 다시 정순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선물을 들고 왔죠. 정순의 아들 민철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피인데요, 어머니.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민철의 너그러운 반응에 정순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자주 가게에 들러 정순을 도왔어요. 세련된 말투와 교양 있는 행동은 정순에게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족이 한 명 더 생긴 셈이네요.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세연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어둠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어둠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요. 세연이 정순의 삶에 들어온 지 보름 만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정수는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을 파출소장이 우산도 없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죠. 정순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파출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철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비 오는 고속도로에서 민철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손 쓸 수 없었죠.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어요. 세연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차가운 얼굴만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감에 정순은 말을 잃었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순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 제가 장례를 도울게요. 아버지의 아들이니 저도 가족이잖아요. 세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장례 절차에 능숙했고 필요한 서류 처리도 완벽하게 해냈죠. 정수는 그런 세연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자 태영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말을 잃었어요. 장례를 마친 후 세연은 정순의 집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겠다더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났죠. 세연은 정순에게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살게요. 이제 저희는 서로밖에 없잖아요. 정순은 반찬 가게를 계속 운영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세연은 정순의 일을 도왔고 점점 가게 운영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장부를 봐드릴게요. 어머니는 요리에만 집중하세요. 어느 날 태영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학교에서 기절한 것이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 심한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습니다. 태영은 며칠간 입원해야 했죠. 할머니, 이상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속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태영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철도 죽기 전 며칠간 소화가 안 된다고 했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세연은 매일 태영에게 과일과 영양제를 가져갔습니다. 병문안도 빠짐없이 했죠. 우리 태영이 빨리 나아야지. 이모가 특별한 꿀차를 가져왔어. 이거 마시면 속이 금방 좋아질 거야. 어느 날 정순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세연이 태영에게 약을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병에 하얀 가루를 넣고 있었어요. 정수는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태영이 위장약을 타주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셨거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태영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태영이 잠든 사이 세연이 가져온 물병을 몰래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친구인 동네 약사에게 물병을 보여주었어요. 이거 좀 봐줄 수 있어요? 무슨 약인지 궁금해서. 약사는 검사 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위장약이 아니에요. 진정제 같은데. 양이 좀 많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마주친 이웃이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그 여자 좀 이상해요. 어젯밤에 당신네 집 문서를 뒤지는 걸 봤어요. 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웃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창문으로 봤어요. 늦은 밤인데 서랍을 다 뒤지더라고요. 보험 서류 같은 것도 보고. 정수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연이 없는 틈을 타 남편의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 놓인 민철의 보험 서류, 수익자가 세연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민철이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었죠.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 불안감이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험 서류의 서명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 민철의 필체가 맞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죠. 새벽녘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태영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아침이 되자 정수는 평소처럼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세연은 태영의 병간호를 핑계로 집에 남았죠. 가게에 도착한 정수는 오랜 단골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세연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세연이에 대해 뭐 들은 거 있어요? 단골 손님인 최 씨 아주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순 씨, 그 여자 이상해요. 어제 은행에서 봤는데 민철이 명의의 통장을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여자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정순 씨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다녀요. 민철이 아내라고요. 정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연은 정순에게 자신이 미혼이라고 했었어요.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점심시간 정순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영의 담당 의사를 만나려고 했어요. 선생님, 제 손자가 왜 갑자기 아픈 건가요? 정확한 원인이 알고 싶어요. 의사는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글쎄요. 위험 증상이지만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정수는 주저하다 물었습니다. 혹시 약물 때문일 수도 있나요? 의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세연이 타던 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시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 주변인에 대한 면회를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정수는 태영의 대학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태영이 평소 자주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태영이가 얼마 전에 아버지의 차를 점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새 것이었대요. 교체한 지 일주일도 안 됐다고.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철은 항상 차량 관리에 철저했어요. 브레이크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는 경찰의 말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세연의 방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연이 병원에 있는 동안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뒤졌어요. 가방 안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사진은 세연이었죠.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철의 일상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언제 출근하고 어디서 밥을 먹고 어떤 약을 먹는지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있었습니다. 민철이 사고를 당한 날이었죠. 정수는 다이어리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메모를 발견했어요. 대상 삼박민철. 보험 금액 5억. 계획 실행일 4월 15일. 정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연은 정순의 딸이 아니었어요. 그저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정수는 급하게 다이어리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태영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퇴원할 수 있대요. 세연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이제 그 미소가 차갑게 보였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세연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죠. 세연은 정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정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피곤해서 그래요. 저녁 식사 후 정순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순은 남편과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손자 태영을 떠올렸죠. 정순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세연, 절대로 내 손자는 안 건드리게 할 거야. 정순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그 사람의 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조용재, 전직 경찰이자 정순의 첫사랑이었죠. 새벽 5시 정순은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지 않는 날이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버스는 2시간 후 서울에 도착했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옛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조용재 씨 맞나요? 잠시 침묵 후 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정순이에요. 박정순. 전화기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씨? 30년이 넘었는데. 정순은 목이 메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1시간 후 정순은 서울 변두리의 한 카페에서 조용재를 만났습니다. 65살의 조용재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든든한 체격이었어요. 경찰 출신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죠. 정순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어요.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연의 등장부터 민철의 죽음, 그리고 발견한 다이어리까지. 조용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직 경찰 직감으로도 심상치 않네요. 조용재는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연. 이름이 윤세연이라고 했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재는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여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3년 전 김세연이라는 여성이 결혼 2달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험금 3억을 받았죠. 정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용재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1년 반 전 이세연이라는 여성의 연인이 등산 중 추락사했습니다. 이것도 보험금 사건이었죠. 조용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은 휴대폰에 저장된 세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용재의 눈이 커졌어요. 맞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이 여자는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해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순은 탁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조용재가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아직 손자분이 위험한 상황이니 우리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조용재는 전직 경찰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세연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죠. 몇 시간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순 씨, 윤세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출생 기록이 조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도 사고사, 연인도 사고사, 모두 그녀가 보험 수익자였어요. 정순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조용재가 정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 여자는 프로페셔널입니다. 접근 방식이 항상 같아요. 몇 개월간 접근해 신뢰를 얻고 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저지르죠.
정수는 손자 태영을 생각하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조용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그녀는 너무 교묘하게 범행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정순과 조용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재는 전직 경찰의 경험을 살려 꼼꼼하게 전략을 짰어요. 이 여자는 이제 손자분을 노릴 겁니다. 그가 퇴원하면 행동을 개시할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태영이 안전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조용재는 정순의 집으로 돌아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녀가 약물을 타는 모습이나 범행을 계획하는 증거가 필요해요. 조용재는 노트북을 닫고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 씨, 괜찮을까요?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세연이 의심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가 할 일입니다. 제 아들을 죽인 자를 반드시 잡아야 해요. 조용재의 눈에서 존경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요.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 시골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조용재는 조용히 정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정순 씨, 용기를 내세요.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슬픔과 두려움만 있던 자리에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았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민철아, 엄마가 꼭 내 원수를 갚아줄게. 정순과 조용재는 늦은 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용재는 근처 여관에 묵기로 했어요. 정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세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정수는 이제 그 위선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친구 집에 갔다 왔어요. 내일 태영이 퇴원한다고 해서 반찬도 좀 부탁했죠.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죽인 살인자와 한 공간에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서 조용재를 만났어요. 조용재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이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가방 안에는 소형 녹음기와 몰래카메라, 그리고 작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조용재는 하나하나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건 옷에 달 수 있는 녹음기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작동해요. 그리고 이 작은 카메라는 책장이나 화분에 숨길 수 있죠. 정수는 조심스럽게 장비들을 살폈습니다. 조용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세연이 약물을 타는 장면이나 범행에 대해 말하는 모습을 담아야 해요. 그녀가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에는 가게를 열었다가 점심시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연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태영이 퇴원하는 날이었죠. 정수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세연이 차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각도였어요. 거실 책장에도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 안쪽에 녹음기를 달았죠. 저녁이 되어 태영이 퇴원했습니다. 세연은 태영을 부축하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태영아,
이제 집이야. 할머니가 맛있는 저녁 준비했을 거야. 정수는 태영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태영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정수는 이제 아들을 잃었고 손자마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연은 직접 태영의 약을 챙겼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세연이 주방에서 물을 따를 때 몰래 하얀 가루를 넣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태영아, 이 약 먹어야지. 의사 선생님이 꼭 먹으라고 했어. 정수는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내가 마실게. 목이 좀 마르네. 정수는 태영 앞의 물잔을 가져와 자신이 마시려는 척했습니다. 세연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그건 태영이 약이에요. 세연이 급하게 물잔을 가로챘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래? 물 아니었어? 세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아, 이건 특별한 약이 섞인 물이라서요. 태영이만 마셔야 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세연의 행동이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태영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수는 세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세연아,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세연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어머니?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철이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고 싶어요. 세연의 눈이 빛났다가 이내 감춰졌습니다. 왜요? 제가 가족인데.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태영이 앞으로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나도 무슨 일 있으면. 세연은 급하게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정수는 세연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할게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 세연의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정수는 기침을 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요. 가슴도 아프고. 세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조용재에게 녹화된 영상과 녹음을 전달했습니다. 조용재는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건 없어요. 더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세연은 정순에게 특별한 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특별한 차를 만들었어요. 가슴 아픈데 좋대요. 정수는 차를 받았습니다. 조용재의 조언대로 마시는 척하며 화분에 버렸어요. 밤이 되자 정수는 일부러 아픈 척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며 침대에 누웠죠. 세연이 정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쉬기가 힘들어. 세연은 정순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도 있네요. 제가 약을 가져올게요. 세연이 나가자마자 정수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조용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행동을 개시했어요. 준비하세요. 세연은 잠시 후 물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물 속에는 하얀 가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정수는 몸이 아픈 척 신음했습니다. 세연은 정순의 머리를 부드럽게 받쳐 물을 먹이려 했죠. 어머니,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제 특별 처방이에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습니다. 조용재가 알려준 대로 시간을 끌어야 했어요. 정수는 천천히 물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물이 입술에 닿기 직전 정수는 일부러 기침을 했죠.
물이 이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세연아. 다시 가져다 줄래? 세연의 눈이 초조하게 흔들렸습니다. 시계를 힐끗 보더니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시 타올게요. 세연이 방을 나가는 순간 정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조용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준비 완료. 신호 주면 들어갑니다. 정수는 간단히 지금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연이 다시 물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가루가 타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천천히 드세요. 기침하지 마시고요. 세연의 눈빛에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정수는 물잔을 받아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마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물잔을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방문이 열리고 조용재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셋이 세연을 향해 총을 겨누었죠. 윤세연, 아니 이름이 뭐든 간에 움직이지 마.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연은 창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다른 경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길이 없었어요. 세연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저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을 뿐인데요. 정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픈 척할 필요가 없었어요. 조용재가 정순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순 씨?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세연의 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세연은 여전히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늙은 년이 날 모함하는 거예요. 저는 정순 어머니의 딸이라고요. 조용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세연이 물에 약을 타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당신이 방금 정순 씨에게 먹이려던 물에 든 약물은 검사 결과 고농도의 수면제와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용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과거 범행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김세연, 이세연, 그리고 지금의 윤세연까지 모두 당신이죠. 세연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증거가 없을 텐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때 태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세연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면 증거가 될까요? 세연 이모 가방에서 찾았어요. 다이어리랑 여러 개의 신분증,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를 계획한 메모들.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은 태영에게서 증거물을 넘겨받았어요. 세연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이제는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 바보 같은 아들도 내가 죽였어. 너무 쉬웠다고. 차에 브레이크 오일을 빼고 약을 타주고. 그 멍청이는 내가 이복 동생이라고 믿었지.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연의 고백을 듣는 것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세연은 히스테리컬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들 다음은 당신 차례였어. 보험금만 받았으면 사라졌을 텐데. 경찰이 세연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세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쳤어요. 알아? 너희 아버지도 그랬다. 그 남자도 내가 처리했어. 30년 전 내 첫 번째 사건이었지. 정수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죽음까지. 세연이 저지른 일이었단 말입니까? 조용재가 정순을 부축했어요. 정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경찰이 세연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소리치며 저항했어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얼마나 영리했는지. 완벽한 계획이었다고. 집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세연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태영이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손자를 꼭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조용재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절대 다시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이 타고 간 경찰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남편 그리고 민철이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죠. 조용재는 정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그들의 원한도 풀렸을 거예요. 경찰들은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세연의 방에서 더 많은 증거물들이 발견되었어요. 가짜 신분증들, 독극물, 그리고 새로운 범행을 계획한 메모들까지. 정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도 세연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렇게 끔찍한 사실일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모든 혼란이 가라앉고 집에는 정순과 태영, 그리고 조용재만 남았습니다. 태영은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세연이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난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세연의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수는 조용재와 함께 법정 앞줄에 앉았습니다. 태영도 옆에 있었죠. 세연은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교도소 생활로 그녀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려했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잘린 상태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검사는 세연의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명희, 일명 윤세연은 박민철 씨 살해, 정순 씨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신분 위조, 그리고 과거 2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수는 세연의 본명이 김명희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박민철 씨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이복달이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노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세연, 아니 김명희의 변호사는 정신질환을 주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한 인격장애라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증거를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세연의 다이어리, 녹음된 대화, 그리고 약물 분석 결과까지. 법정은 세연이 운영해온 보험 사기 수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신분을 바꿔가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남편이나 연인을 가장의 관계를 맺고 보험에 가입시킨 후 살해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세연은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무관심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정순을 향해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은 그 눈빛에 몸을 떨었지만 조용재가 옆에서 정순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증인 박태영을 부릅니다. 태영이 증언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연했어요. 태영은 선서를 한 후 검사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세연. 아니, 명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해주시겠습니까? 태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습니다. 이모라고 불러달라며 선물도 많이 주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변했어요. 제게 자주 약을 권했고 할머니와 저를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태영은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세연이 약을 타는 것을 눈치채고 마시지 않고 버렸던 일들이요. 태영의 증언은 세연의 계획적인 범행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영 씨,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영은 세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돈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겁니다. 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세연은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어요. 태영은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어서 법의학 전문가들이 민철의 사망 원인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의도적으로 빼진 흔적, 민철의 혈액에서 발견된 약물 성분까지 모든 증거는 세연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재판은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연의 과거 범행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어요.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의 유가족이 나타나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명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됩니다. 법정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마침내 아들의 원한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표정 변화 없이 일어나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나가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순을 향해 돌아봤어요. 당신 남편도 이렇게 끝났었지. 세연의 말은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정순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조용재가 정순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정순 씨. 법정을 나오는 길 많은 기자들이 정순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조용재가 기자들을 막아주었어요. 태영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차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남편의 죽음까지 세연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조용재는 정순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정순 씨, 남편분의 사망 당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세연. 아니, 명희의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는 당시 16살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당신을 괴롭히려고 한 말일 겁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재의 말이 맞을 것 같았어요. 세연은 끝까지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웃들이 모여 정순을 반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재판 결과를 듣고 축하해 주러 온 것이었어요. 정수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정수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태영의 얼굴에서 민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바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어요. 정수는 오랜만에 반찬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벌써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순 씨, 드디어 가게 여셨네요. 기다렸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이전처럼 활기차진 않았지만 적어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
정순 씨의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정순은 쑥스러워했습니다. 가게 안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어요. 정순은 분주히 움직이며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의 평온함이었죠. 오후가 되자 조용재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주말마다 마을에 내려와 정순을 만나고 있었어요. 조용재는 정순에게 작은 화분을 건넸습니다. 정순 씨, 이거 서울에서 가져왔어요. 집 앞 텃밭에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순은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미나리 모종이었어요. 정순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텃밭에 딱 맞겠네요. 조용재는 정순의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민철의 사진 옆에 태영의 대학 졸업 사진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정순의 가족 사진이었죠. 태영이 잘 지내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요즘은 제법 웃기도 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조용재는 정순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순 씨,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세요? 정순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들을 잃었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의문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죠. 글쎄요. 태영이가 졸업하면 작은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못 해봤거든요. 조용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다요. 민철이 아버지와 약속했었는데 평생 못 지켰어요. 이제라도 가보고 싶어요. 조용재는 정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정수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함께 가도 될까요? 제가 운전도 할 수 있고. 정수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6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그럼요, 좋죠. 가게 문종이 울렸습니다. 태영이 들어왔어요. 그의 품에는 작은 강아지가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정순과 조용재는 놀란 표정으로 태영을 바라봤습니다. 태영은 자랑스럽게 강아지를 내보였어요. 길에서 주웠어요. 누가 버린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강아지는 하얀 털에 검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활발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태영아, 강아지는 돌봐주는 게 쉽지 않아. 태영은 간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이름도 지었어요. 몽실이라고요. 조용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순도 결국 미소 지었어요. 강아지 몽실이는 태영의 품에서 뛰어나와 정순의 발치에서 낑낑거렸습니다. 정순은 조심스럽게 몽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몽실이구나.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태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강아지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갈색 털의 강아지였습니다. 사실 2마리였어요. 이건 몽실이 동생이에요. 우리 새 가족이에요. 정수는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조용재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결국 정순도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터져나오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그날 저녁 정순의 집 마당에는 작은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조용재가 고기를 굽고 태영은 새로 입양한 강아지들과 놀았어요. 이웃들도 몇 명 초대되었습니다. 모두가 정순의 회복을 축하해 주었죠.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정순은
마당에 혼자 남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수는 문득 민철과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조용재가 정순의 옆에 앉았습니다.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민철이와 남편도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재는 따뜻한 차를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태영이 강아지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지킨 것 같구나. 조용재는 정순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수는 이번에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조용재가 가져온 미나리 모종을 심기 위해서였어요. 작은 삽으로 흙을 파면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이 작은 모종과 같아요.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다시 심고 가꾸면 새롭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텃밭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수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강아지들과 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정순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